그러면 이제 제1세션의 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동철 교수님입니다. 네, 세션 진행 부탁드립니다.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동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1세션에 저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지금 무대 위에 저 홀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무대에 혼자 있으니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 바로 글로벌하게 유명하신 경제학자분들께서 화상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한 코세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아이한 코세 박사님께서는 세계은행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은행의 개발 전망 국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계은행에서 이제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연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안 고자님께서 첫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발표는 마커스 브루너 마이어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자산 가격 전망, 또 시장 효율, 그다음에 버블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 브루너 마이어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해안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이어서 세 분의 패널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코 바세토 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미니애폴리스 연준은행 통화고문으로 계십니다. 시카고 연준은행에서도 또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바세토 고문님께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던가 인플레이션 또 금리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통화 관련된 모든 전방위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세토님께서는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토론자분은 토비아스 아드리안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금융자본시장국장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뉴욕의 또 연방준비은행의 SVP로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비랄 아차르야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또한 뉴욕의 FRB,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연준은행 고문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전에는 인도 중앙은행의 부총재로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2019년까지 당직을 유지하셨습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학자일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많은 해안을 들려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안 끼고 계셔서 상당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제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저는 오늘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사실 좌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또 책임은 바로 시간 관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두 분의 발표자께는 20분씩 드리고 그다음에 10분씩 패널 토론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분은 저희가 Q&A에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표자 분들께는 만약에 20분 이하로 발표를 종료하신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나중에 남겼다가 패널 토론을 모두 다 듣고 나서 여러분께서 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제 박사님이십니다. 코제 박사님께서는 제 1세션의 첫 발표자로서 오늘 컨퍼런스 모듈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제 박사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오늘 이렇게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주최해 주시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세계은행의 그러한 시각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지않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만나뵐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 끼고 또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 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팬데믹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프리 박사님께서 이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발표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제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기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우려라던가 또 최근에 있었던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신흥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이런 성장 전망세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강력한 경기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2021년 그런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리스크가 상존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방 리스크가 상존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포스트 팬데믹 장기 경기 성장 전망은 어떨까요? 팬데믹 이전에도 사실 잠재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2020년대에는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두드러진 그런 성장 둔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0년대에는 성장 둔화세가 나타나고 여러 신흥 시장의 그런 소득 문제도 함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정책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물론 당연히 팬데믹을 저희가 잘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책 조율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죠. 금융 안정에 대한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후 위기, 또 과제 관련된 그런 정책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갈등 또는 긴장세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신흥시장 그리고 또 개도국 선진국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경제 성장 전망입니다. 1960년도부터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부터 한 총 5차례의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75년, 82년, 91년, 2009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2020년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였죠.
1인당 GDP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기가 있었을 때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이전 대비해서 그 상응하는 경기 회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을 보시면은 위기로 인해서 한 2.7% 경기가 위축이 되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 2.2%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5% 경기가 위축이 되었죠. 그래서 따라서 올해에는 글로벌 GDP가 4.6% 정도 성장하리라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치이죠. 이런 식으로 위기 이전 대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성장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향후 8년간 계속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회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사실 성장 전망률만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또 신흥시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이 바로 선진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2020년 베이스라인이죠. 보시면은 팬데믹을 신속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금융 위기도 없고 또 정책을 정상화함으로써 다시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은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금융 안정과 관련돼서 또 도전 과제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이를 신속하게 회복을 하는 것이죠. 자, 살펴보았듯이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성장세를 강력하게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을 잘 관리를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금융 안정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기본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전 위기 이후의 경기 회복세 대비해서도 높은 회복세를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신흥시장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런 신흥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딘 그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 경제 위기 대비해서 그 회복세가 좀 주춤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경기 성장세도 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9년을 보더라도 위기 이후에 아주 강력한 성장세가 신흥시장에서 나타난 반면에 2021년도에는 좀 얘기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금 경기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있다. 그랬을 경우 이런 국가들의 75% 같은 경우는 경기 위기 이전의 피크를 2년 내에 달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한 75%의 국가가 침체 이전의 그 정점을 다시 2년 내에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이후의 회복세를 보시면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성장세를 보이죠. 무려 90%가 이제 2년 내에 그 경기 회복세를 달성하는 반면에 선진국들,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단 3분의 1만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정점을 회복하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겁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은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망치를 수정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률이 현저하게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EM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하향 수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접종률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셰프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균등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진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개독국들 또 신흥신앙들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충분한 백신을 갖추지 못해서 모든 인구를 접종하는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경기에 또는 경제의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성장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흥시장 국가들 또 선진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둘 간에 이제 괴리가 존재를 합니다. 릭스를 비롯한 여러 신흥시장들을 보시면은 그리고 또 저소득 국가들 그 다음에 중진국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는 훨씬 더 성장세를 높이 구가를 했던 국가들인데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2023년의 전망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흥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과 경제가 수렴되지 않고 소득 성장률이 선진국 대비해서 훨씬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경제 간의 괴리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포인트에서 한 4%포인트 정도로 더 괴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빈곤 인구의 40%가 신흥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취약, 분쟁 피해 국가 등등에서도 이제 빈곤 인구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AP, SAR, ECA, LAC, MNA, SSA 등등 우리가 신흥시장을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카리비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 또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회복세를 쫓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향후 3년간 그 경기 성장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한 신흥시장에서도 백신 접종 관련해서 또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또 금융 안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민간 그리고 공공 부채의 증가라던가 또 인플레가 더욱더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디폴트율이 올라감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 관련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장기 경기 성장률이 어떤지에 따라와는 무관하게 이제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좌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팬데믹 이후 장기 경기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생산력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차원의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수치도 나와 있죠. 2025년을 보시더라도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3%나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4%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생산성 손실량이 팬데믹 이전 신흥시장 그리고 개도국들의 GDP 대비 40%까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특히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수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의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더 자세히 조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잠재적인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투자, 생산성 증가, 교육, 보건 향상, 또한 근로인구
증가세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다 둔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20년대 동안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흥시장도 그렇고요. 개도국 시장,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제 고용 불안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그러한 변혁이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학령 인구의 90%가 기존에 그런 받았던 그런 동일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라던가 또 변혁에 또 불구하고 그리고 또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0년을 보시면은 글로벌 이제 평균이 한 5%라고 했다라면은 신흥시장 같은 경우 한 4% 정도 경제 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4% 정도로 저희가 하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전망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제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컨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수치를 확인하시면 성장 전망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 보시면은 2.5%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3.5%였던 것이 이제 2.5%로 하락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경제 성장을 보더라도 많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는 증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라는 것이 2020년,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 뒤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전만 하더라도 5%였다.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5%였는데 이제는 이 수치가 4%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경기 성장 기대치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전망이 밝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을 해봤을 때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는 하지만 하향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우선 과제인데요. 지금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현재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시경제 정책도 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을 도모하면서 또 동시에 가격 안정성, 그 다음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융 안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정책 기반가들은 양적 완화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경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은행들에게 통화 정책에 대한 계획을 공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프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그리고 탄력적인 포용적인 그런 발전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겠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경기를 회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노동자의 재배치, 인적 자본 강화, 디지털 연결 강화, 또 비공식성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 과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포멀리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투자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부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대비 부채를 보시면 이제 100%에 가깝게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40%포인트 향상을 한 것이죠.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 모두에서 이제 정부 부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사한 현상이 있었던 게 90년대 말이었죠. 그때도 이제 여러 신흥시장에 복수의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 그리고 민간 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낙관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보시면 그 언제도 한 번도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부채율을 유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이전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고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는 바로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녹색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발전 방법이라던가 에너지 소비 방법에 있어서의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기존의 그런 화석 연료에 계속해서 의존을 한다라면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기후 완화, 기후 위기에 대한 완화 그리고 적응 대책을 정책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빈곤층이 아주 기후에 취약한 그러한 국가들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신흥시장 그리고 개도국들이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녹색 투자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를 살펴보았을 때 경기 그 전망의 하향 조정을 5에서 4.5%로 막을 수 있다. 즉 5에서 3.5%가 아니라 5%에서 단 4.5%로 하향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패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법치를 잘 갖추는 것도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탄탄한 회복세가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세라는 것이 선진국과 신흥시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의 괴리입니다. 따라서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에서는 과감한 노력을 통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장기 경기 전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성장률이 더욱더 장기적으로는 둔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책 우선 과제였는데요. 단기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균등한 그리고 평등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런 협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이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하는 데 동력으로 작용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r. Koze. 네, 코제 박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특히나 우리가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도국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라던가 아니면 부유한 국가들 대비해서 선진국 개도국 국가에서 훨씬 더 그 피해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또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국제 자본의 흐름에 또 취약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연자를 모시고 이어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이신 마커스 브루너 마이어 교수님께서 조금 더 상황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즉 신흥시장에서의 자본 유입에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틀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해당 주제는 많은 정책 이방가들 그리고 금융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테이퍼링이 곧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연사이신 브루너 마이어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그리고 KDI 원장님께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 파급효과, 자본흐름 그리고 안전자산이란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선 연사분들의 말씀과도 잘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Resilient Society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Resilience 이런 복원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연사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후반부에 그 관련돼서도 제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본 유입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당연히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2020년 3월을 보면 기록적 자본 유출이 신흥시장에서 목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또 긴축 발작 때보다도 훨씬 더 대대적인 이런 자본 유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금융위기 당시에 선진국보다 신흥국들이 훨씬 더 선전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자본 유출이 있었는데 2020년 3월에는 기록적인 자본 유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 또한 연준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어서 안정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그리고 개도국들이 이후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자본 유출이 있다가 2020년 3월이 되어서는 정말 기록적으로 그 폭이 증가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산, 특히나 정부 채권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안전 자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미래의 현금 흐름일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 현금 흐름을 상환을 하는 것인데 또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 플로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비스 플로우, 여기서의 편의 수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얻게 되느냐,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게 되느냐를 보시면 자산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경우는 편의 수익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금 흐름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담보 쪽이다라고 할 경우 뭐 독일 채권이나 뭐 국채 이런 부분들은 이 서비스 플로우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 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뭐 좋은 친구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쇼크가 발생했다,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세탁기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안전한 자산을 이제 판매를 하여서 이것을 해소를 하는 것이죠.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을 보통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는 이 서비스 플로우라는 것이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의 좋은 점이라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금리가 높거나 페이오프가 높지 않더라도 이 서비스 플로우 계속해서 상온에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자금이라는 것 자체,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욕망의 이중적 일치와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이제는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안전자산을 보통 보유를 하면서 무위험률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률보다도 이것이 더 아래로 하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장률이 만약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할 경우 일정 부분의 버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랭클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였는데 everything 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국채에 대한 버블에만 조금 더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채 내지는 지방채 하지만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 금리를 잠재 성장률보다도 하회하게 되면서 버블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처럼 G라는 그런 이율로 성장을 하게 되지만 금리는 R로밖에 성장을 하고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채권을 롤오버를 하게 되면서 하지만 그러면서 가치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이것이 신흥국과 선진국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R이죠. 앞서서도 R 같은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그런 금리였었는데 이 R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라는 것 자체는 진정한 의미의 무위험률이고 여기에는 안전자산의 이제 특혜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지위를 잃게 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이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이것이 G보다 더 작다라고 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폰지 사기와 같은 그런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 금리 자체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는 선진국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봤을 때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채가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G를 하회해도 훨씬 더 해결이 쉽다는 것입니다. 내지는 대처가 쉽다는 것인데 하지만 신흥국 내지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 자체가 위기 상황에서는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 자산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저금리 환경 속에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황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고 신흥국들의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흥국에서의 이슈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국의 채권이 미 국채와 안전자산 지위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 국채가 만약에 이제 금리가 만약에 움직이게 될 경우 물론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미국이 조금 인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기다렸다가 중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유리할 수 있고 최적의 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흥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 특혜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폰트를 좀 줄였는데요. 하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상황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흥시장은 사실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신흥시장은 R 자체가 G보다도 작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안전자산 특혜를 빼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은 이것이 G보다도 작지만 하지만 달러 환율보다도 더 커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만의 G보다 R 작는 이 폰지 스킴 자체를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가능성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이후에는
이 폰지 스킴 내지는 이 버블 자체가 터질 수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다수의 어떤 평행 상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롤오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롤오버 리스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하나의 멀티플 이퀄러바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칼보라든지 옵스텔펠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한 가지의 이퀄리브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폰지 스킴이라든지 버블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버블이 터지게 될 경우에는 이 안전자산 지위를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2단으로서의 이런 다수의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는 일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정책 기반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갑작스러운 자본의 어떤 그 유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망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 상황들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나 뭐 리스크 오프 온 사이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뭐 개방 경제인데 자본 통제를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는 미 국채가 안전 자산으로서 이제 경합을 벌이는 하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지방채와 미 국채가 경합을 벌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초기에는 뭐 코로나 전 대비해서 이제 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았죠. 다가 금리를 삭감을 하게 됩니다. 2020년 3월처럼 금리를 삭감을 하게 되고 미 달러에 대한 금리가 매우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 단계라는 것이 발현되게 되는데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즉 R이 G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공공의 편의 수익이라는 것을 또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미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러면서 이제는 좀 위태로운 버블 단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신흥국이 과연 이렇게 높은 그런 채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요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신흥국이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당국이 있고 중앙은행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연결 그 재무 상태표도 보면 또 이 가계 또 민간 또 은행이 있고 또 미국의 이제 국제적인 이 재무 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재무 상태표는 어떤 모습이죠? 국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채무를 얹게 되는데 이제 미래에 이제 세금이 있고 이 세금에 대한 그런 과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보유고를 중앙은행 쪽에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이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베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국채가 이 자산 자체 그 내재적인 그런 자산이 갖고 있는 것보다 이제 국채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간 쪽의 재무 상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기계와 같은 물적 자본을 갖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 채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 단계에서는 이제 달러 표시 채권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환율 그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초기 위기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달러 표시의 채권을 재무 상태표에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간 부분에 대한 순 가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어떤 제동이 걸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버블 부분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의 가치는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줄어들게 되고 민간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보유를 하고 간에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러 채권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는 달러 국채를 안전자산으로서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국가 자체의 이 채권을 뭐 예방적인 예금이라든지 뭐 쇼크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에서 갖고 있고 또 물적 자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을 또 매도를 하면서 줄어들게 되고 미래에 뭐 세금은 사라지게 되지 않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될 경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R에서 G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버블 자체를 생각을 하고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갑자기 이런 서든 스톱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전환들을 목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통합적인 정책 틀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가의 통화 정책을 조정을 하거나 내지는 외환시장 개입, 자본 통제, 내지는 거시 건전성 정책 등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들이 보완제인지 또 대체제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우리도 자국도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경제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G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R에서 G라는 그런 틀 자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본 통제를 만약에 단행을 한다라고 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미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 자국의 국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한 외환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잠시 했고요.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미국이 금리를 삭감을 하였고 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털을 받쳐줄 수가 있겠죠. 사후적으로 내지는 또 특정한 조치들을 취해서 이 버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 통제 조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중앙은행이 만약에 이 자국 채권 자체를 쇼크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당면한 이런 쇼크에 대해서 그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지막 보루로서의 마크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내지는 버블의 그런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외환시장 개입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본 통제 조치들이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 부분에 있어서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고 또 채권 수준 자체, 즉 부채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장표는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거시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가 별도의 이 은행 부분 또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가계와 이제 민간 쪽의 연결 상태표가 있는데 은행과 또 금융시장에 대한 이 재무 상태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페소 채권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페소를 그 자국 통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가계라든지 이제 민간 쪽에서도 갖고 있는데 은행은 자산이 되겠고 가계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은행 쪽에는 이제 예금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가계와 민간 부분들이 투자를 하는 이제 예금이고 그래서 이 민간 쪽의 재무 상태표를 이제 두 개로 분리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흥미로운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네게티브 쇼크가 발생한다라고 할 경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스크를 처리를 보통 잘 합니다. 그래서 예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예금 자체가 어떤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달러 채권이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될까요? 은행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될 경우 일단 이 자본 부분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안전자산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금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가용 가능한 이제 현금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덜 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실물 경제에 대출을 내주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수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보통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실직이 된다, 실업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당연히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자체를 줄이게 되고 그런데 가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시장 같은 경우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안전자산의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올라가게 되지만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발현이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반대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국채 쪽으로 갈아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채를 안전자산으로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R이 자국 경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황들이 매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본 통제를 동원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국 국민들이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인데 이러다 보면 쌍둥이 위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이 엄청나게 다른 격차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미국의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할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러면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미 정책 이반가들이 내재화하지 않은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됐을 때 버퍼 자체가 충분해야 된다는 것, 충분한 리질리언스,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유고가 더 많고 어느 정도의 완충 자본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런 상황들에서 선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물론 환율은 항상 가변적이고 그리고 딜레마의 딜레마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프레임워크 자체가 적용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제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글로벌 금융 체제의 어떤 채권 구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한다면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로부터 취약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시간을 상당히 많이 초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복원력, 리질리언스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가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안전 자산이 필요합니다. 유혹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 이 유혹 단계에서는 R, 여기 F가 빠져 있긴 합니다만 이 R이 G보다 적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 유혹 단계에서 이런 여기에서의 어떤 평형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모두 깨질 수 있는 또 다른 평형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미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간과해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이 충분한 완충 자본 등을 마련을 하여서 레질리언스, 즉 복원력을 제대로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의 문제는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균등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선진국이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안전자산이 있는데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 타격이 신흥, 개도국으로서는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글로벌 금융 체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미 조금 시간이 많이 초과된 상태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간 적자가 점점 더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장으로서 바로 다음 패널 토론자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바세토 통화고문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Can you see my slide?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저는
우선 브론너 마이어 교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좀 토론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부채 수준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 네, 여러분들은 오전이지만 저는 저녁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제 사견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내지는 연준 측의 의견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선 몇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미 연방 채권을 GDP의 퍼센티지 기준으로 한번 표시를 보았습니다. 이 아랫단을 보시면 네, 83년쯤인데 이제 레이겐 그 적자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매우 우려스러웠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서전 월레스워스의 논문을 보면 이 사젠스의 노벨상 수상 때에도 또 인용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 통화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또 이제 코로나 위기 등등을 보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모두 다시 전례 없었던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GDP 퍼센티지로서 GDP가 빠르게 또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이전처럼 지난 몇 분기 동안 우리가 보았던 그런 성장세는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전의 시작점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성장세가 최근 몇 분기 동안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국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부채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부채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도 보았는데요.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복원력, 탄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또 컨퍼런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매우 낮게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물 CMT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보실 부분이 제가 95년부터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과거를 표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인플레가 꽤나 안정적이었던 그 시기만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95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5년 동안 오히려 좀 하향세를 보이기도 해야죠. 뭐 큰 폭의 하향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초기에는 금리가 7% 이상이었습니다만 지금 1% 간신히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 수준이 높다. 그런데 금리 자체는 계속해서 낮았기 때문에 이 부채 상환도 훨씬 더 수월했다는 점이었다는 점. 그래서 부채 수준 자체가 그래도 안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고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도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차트입니다. 이것은 크리스터 몰시와 비센 조긴슨 논문에서 나와 있던 내용으로서 폴리티컬 이코노미 저널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했던 어떤 최선의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 편의 수익에 대해서도 앞선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부채 잔액과 이제 편의 수익을 보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안전자산이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이 분명 안전자산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 뭐 영국이나 일본 등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해당 국가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금리보다도 하회해서 이제 민간 부분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플 A의 이제 국제 스프레드가 보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안정적인 미국의 기업들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편의 수익이 정말로 낮은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낮았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였을 때 보시면 이 편의 수익이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가 넘는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100%가 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부채 수준은 높은데 금리가 매우 낮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커스 교수님께서 또 다른 공동 저자들과 함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속해서 또 산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연구 분야인데 이렇게 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부채 수준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이것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발생했던 어떻게 보면 특유의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명확하게 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코로나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레스토랑 요식업이 문을 닫았었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시금 물론 이제 문을 열고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 관련돼서 매우 걱정했었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휴가지라든지 어쨌든 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 종식이 된다면 과연 조금 더 노멀 상황으로 돌아갈 것인가 즉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정부 국채 이런 부채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조르겐슨 같은 경우는 60%를 이야기를 했죠. 이 편의 수익이 한 60%가 되었을 때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인데 그렇다면 이제 수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회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시점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만의 시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자가 커도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상황에 지금 익숙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조기 경고 없이 갑자기 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조금 더 대비를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꽤나 많은 논의가 형성되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올리비에 벌셜도 바세토 그리고 사전트의 그 애니멀 리뷰 오브 이코노믹스 저널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국채 금리가 성장률을 하회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부채를 상환을 하는 데 따른 그런 비용 자체는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나 마찬가지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언급을 하셨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추가적인 부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추가 이 부채를 발행을 하는 것 자체가 긴축 기조로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G 자체가 평균 금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금리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가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 우리가 이미 부채의 잔액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채권 잔액에 대해서 당연히 상환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G보다 하회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냥 부채는 그대로 두고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해결을 해주고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겠죠. 하지만 만약에 기존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느껴지지 않겠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언젠가는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에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했을 때 이미 발행한 채권에 대한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여기에서의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채권 발행과 또 기존에 있는 그 채권 잔액에 대한 그 금리 인상분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기 금리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것 자체가 G보다 하회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기본적인 적재를 유지해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적자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정책 입안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세토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아드리안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회의를 마련해 주신 기획재정부 측에 감사 말씀드리고 또 한국개발연구원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기회를 빌어서 글로벌 금융안정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마켓 프라이싱 데이터를 보시면 금융 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이죠. 일단 2021년 상반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낙관론이 나오면서 코로나19 백신과 더불어서 많은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해지기 시작했고 또 델타 변이가 등장을 여러 국가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올랐고요. 반면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보시면은 한 50bp 정도 봄 대비해서 하락했죠. 그리고 글로벌 장기 일들을 보시더라도 실물 일드, 실제 일드 대비해서 뒤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 성장세라던가 또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 활동 데이터를 보시면은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 관련 뉴스가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투자자 심리는 어떤지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투자 심리를 비교를 해보면 서프라이즈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던가 유럽이 그랬습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 하에서 중앙은행들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신중한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화라던가 자산 매입이라던가 또한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이러한 추세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소비자 가격 하락이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플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인플레 신호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만약에 이제 인플레 보호 펀드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펀드로의 유입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본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공급망에 있어서의 파괴라던가 또 원자재라던가 노동력 부족 등등의 그런 문제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또 인플레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 둔화라는 것이 이제 중기적으로
아마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변동성의 경우에도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시장들에서 낮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공공 신용 시장이라던가 또 대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호하는 주택의 변화로 인해서 또 정책 덕에 그리고 또 쉽게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면서 주택 구매 현상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은 국가들에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두 번째 주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현재 금융 안정에 대한 저희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융 안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섹터를 보더라도 신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 조치가 오랜 동안 유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금융 안정 관련된 염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과 또 펀더멘털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연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죠. 마커스 교수님, 그다음에 제프리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특히나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버블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택 시장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목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생보사들을 보더라도 자산 부채 간의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OI 면에서 많은 국가의 생보사들을 보시면은 ROI를 위해서 이제 낮은 퀄리티의 본드를 유입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도중에 여러 국가에서 신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 국가의 은행 대출을 보면은 긴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이제 조사 결과 은행들에 있어서의 대출은 앞으로도 긴축이 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신흥시장에 있어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신흥시장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세 그리고 이제 리스크 애피타이트를 감안을 했을 때 그 신흥시장에 있어서의 자본 유입, 자금 유입 관련해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그리고 개도국 같은 경우 또 프론티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금 수요가 있습니다. 현지 통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 국채 일드의 하락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화 상황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리라던가 여전히 이제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코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금리는 인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금의 유출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프론티어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를 보시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암호자산 거래소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경을 초월한 그런 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전성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 보호라던가 그리고 이제 분산화된 그런 파이낸싱도 우려를 야기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보유 자산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발생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인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한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를 또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이 담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암호자산 관련해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통화재정 정책이 앞으로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복세를 견인하고 또한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통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에서는 명확한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해서 급작스러운 그런 긴축을 피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화 당국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개입을 함으로써 인플레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조치들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도 재정 정책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취약 국가들 그리고 또 개도국들을 감안한 정책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회복세를 지탱을 하면서도 또한 금융 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기반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을 통해서 글로벌 회복세를 이끌어야 될 것이고요. 또 동시에 중기적으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책 기반가들은 조기 조치를 취함으로써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또한 대대적인 그런 긴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신흥시장들은 아직도 급작스러운 긴축에 의해서 많은 리스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R allocation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완충 효과를 누려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의 역전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타격 그리고 또 펀딩 비용의 증가 이런 문제들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Very much. 아드리안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토론자는 피랄 아차리아 교수님이십니다. 네,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주최 측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브루노 마이어 교수님과 이제 코제 박사님의 그런 발표들을 좀 잘 연결을 해서 코멘트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신흥시장의 그 리스크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 연준이 지금 곡선에 지금 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 각종 침체, 최근에 몇 가지 그 리세션 침체 사례들을 보면 미 정부가
뉴딜 즉 33년 뉴딜보다 훨씬 더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자금을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부양책을 얼마 많이 이제 펼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보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선적 내지는 그런 해운의 그런 비용을 보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각종 이런 운송 비용 내지 운송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브루노 마이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연준이 본인들의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인플레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런 통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제가 지금 목도해왔던 그런 인플레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만약에 긴축 발작 같은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신흥시장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률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이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위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긴축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개도국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고 있는 인플레에 대해서 면제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율이 목표보다도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연치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신흥시장은 그렇지 않고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 면에서는 뭐 미국이나 신흥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향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흥국이 이렇게 연준이 빠르게 앞으로 1년이나 뭐 수개월 동안에 크게 긴축 즉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흥국에서 에듀언 박사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긴축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대응하지 않은 국가들 대비해서 보다 건전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가 만약에 미국이 긴축하고 또 자국이 동시에 긴축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을 두 가지를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번에 급작스럽게 뭐 자국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점진적으로 긴축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건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가와 그런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금리 인상이 미국 쪽에서 갑자기 당행되었을 때 어느 정도 버퍼가 있는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둘 다 급작스럽게 인상을 하는 것보다 일단 자국만큼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흥시장의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가게 될 경우 즉 인플레에 대한 그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긴축을 하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같이 그 대가를 함께 지불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세가 미 연준의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훨씬 더 호의적인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뭐 특정 부문이 희생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그런데 금리는 인상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국가는 또 바로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이나 내진 경제에 그런 신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을 잃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제가 인도에서 그 중앙은행
부총재로서 일했을 때 인플레의 그런 신호탄을 보고 인상을 했는데 유가라든지 이란의 제재로 인하여서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으면서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긴축을 할 것이다. 이 통화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상을 할 것이다로 예상을 했지만 그때 환율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신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준이 바로 인상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브루너 마이어 교수님께서도 몇 가지 우려를 언급을 하셨죠. 갑자기 서든 스탑이 발생을 했을 때 안전 자산의 지위가 저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인도 중앙은행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서든 스탑이 발생을 했을 때 서든 스탑이라는 그 용어만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이런 서든 스탑이라는 것 자체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조치들이 정책적 조치 카드들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은행의 정책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금리에 연동된 정책들밖에 없고 또 많은 국가들은 이제 자본 통제와 연계된 그런 정책들 또 뭐 보유고라든지 뭐 환율 내지는 외환 개입 등을 통해서 이제 환율을 안정화하는 그런 정책들로 보통 연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중앙은행만이 유일하게 이 전쟁을 싸우고 있다라고 할 경우 즉 자본이 유출되고 있고 연준은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고 그래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인상을 시키게 될 경우 그러면 안타깝게도 중앙은행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점이 신흥국은 일단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가능한 아웃풋을 다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인데 왜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개도국들이 어떤 금융의 자유가 내지는 재정적인 자유화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이라든지 어떠한 가계 구조 또한 그런 가계 중심의 그런 구조들을 보면 외부의 자본을 받는 것은 간접적으로 받는 것은 친숙하지만 이런 직접적으로 FTI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일단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FTI라는 것 자체가 유입이 됐을 때는 자본뿐만 아니라 각종 외부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생산적 효율성 등이 유입이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보 통제의 대상으로서 FTI가 특정 분야들 정말로 잠재적인 아웃풋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유입되고 있지 않는 그런 자본 통제책을 아직은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근시안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정책 기관들이 이런 재정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인프라라든지 교육에 대한 그런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단기적인 뭐 보조금이라든지 내지는 뭐 수출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즉 자본적 지출보다는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출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 쇼크가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가 신흥국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적인 흐름을 FDI 차원인 이 부분에서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런 뭐 자본이 유입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자본 유출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이 강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선 두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웃풋 자체가 낮고 또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으로 보았을 때도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FDI 에퀴티가 빠르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did 네, 제가 좌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직 측에서 이제 너무 지체가 되고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Q&A 세션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료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Everything Bubble이라는 말씀을 제프리 프랑켈 교수님께서도 해주시고 또한 브루노 마이어 교수님께서도 자기 실현적인 그런 버블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일부께서는 이제 금융 불안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게 되면 신흥시장이라던가 개도국에서 리스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바세토 박사님께서는 발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하방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금리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주셨죠. 따라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게 되면 앞으로 정상적인 이런 금리는 어느 정도가 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버블 스토리도 너무나 많고 암울한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정상화 범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세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아닌 다른 분께 질문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맨데이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지금 개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다른 연사분들이 또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책의 그런 정성화가 된다면 아마 3%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정책 금리로서 3%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드리안 박사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기 금리가 이제 하향 추세를 볼 것이다라고 바세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일드의 하락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일드의 텀 구조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물도 실질 금리를 설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중립적인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5년 뒤 금리, 5년에서 10년 뒤에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립적으로 평균 중립적으로 다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한다. 사실 이 부분이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크게나 큰 제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립적인 그러한 금리가 하락을 한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그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죠. 또 인플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발표를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뉴욕의 FRB 같은 경우도 잘 요약된 인플레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가구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을 위해서 전망치를 내놓았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계속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FRB의 평균 금리 설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겟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높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긴축이 또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온건한 증가를 하다가 이것이 하락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2003년 정도의 시점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2023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켓이 시장이 생각하는 인플레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리스크가 수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다시 한번 이러한 긴축 발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브루노 마이어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자금의 유출로 인해서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너무나 조기에 긴축을 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사회자께서 지금 바로 이제 안내를 해주시기 위해서 대기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상당히 생산적인 토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해를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본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잠재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특히나 글로벌 통화 정책이 이제 선회를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이방가들, 금융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 자체를 너무 과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항상 예의주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토론이 이렇게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사 여러분, 또 패널 여러분 통찰을 함께 우리 한국 청중과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패널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접속해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